개회식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사회에 참가해주신 몇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김영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대학교 조성호 상임장님 모셨습니다. 저희 미나이백 홍사덕 대표 상임장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 종교, 시민, 사회 단체 여러분들을 모시고 남북 문제 최종 해결 방안인 통일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는 이런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나 저희 민하협이나 가슴 답답한 대목이 있어서 주제를 지속 가능한 인도적 대북 지원을 위한 모색으로 잡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이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침이기도 한 통일 기반 구축과는 정말로 서로 호합 관계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지속 가능한 대북 지원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기로 한 겁니다. 정전 협정을 무효화하겠다거나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거나 이런 위협이 있었을 때조차도 잠궈지지 않는 최소한의 급수관 같은 것은 우리가 마련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게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고 통일의 날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가? 이런 토론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잠궈지지 않는 인도적 대북 지원 급수관이 그대로 기능을 하자면은 제도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오늘 아주 슬기로운 첫걸음을 떼기를 저희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맡아주시는 김영수 서강대 부총장님 그리고 토론자, 발표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면서 올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에 큰 지혜가 이 자리에서 모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위원장 안홍준 위원입니다. 먼저 정당, 종교, 시민, 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공동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통상 정부와 학계가 주최하는 세미나와 달리 오늘 정당, 종교, 시민단체가 공동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아마 공동회의의 주제인 인도적 지속 가능한 대북 지원에 있어 이들 단체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미나협이 주최해서 정당, 종교, 시민단체 공동으로 이런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저의 짧은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홍사덕 상임 의장님과 인연은 이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로 16년 전에 처음 맺어졌습니다. 96년도에 북한의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대기근이 발생했을 때 저희 시민 종교단체들은 울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호소를 했습니다. 김수환 추경님, 강원령 목사님, 송월주 스님을 어른으로 모시고 저희 3개 종교단체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정부에 호소할 때 제기어려오는 정치인들 중에 처음으로 우리 홍사덕 현상임 회장님께서 지지를 해주셔서 그때 감사를 오늘 말씀드리면서 또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런 현재의 어려움을 그때처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대북 인도적 지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가 됩니다. 저는 첫째는 원칙을 지키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원칙을 지키자. 그 첫 번째 원칙은 인도주의적 입장을 견지하자. 인도주의적 입장을 견지하자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정말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인가? 인간의 존엄이 해쳐지는 그런 위기 상황인가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원을 하면 그 문제를 개선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나머지 문제들은 좀 제외하자. 국제적인 원칙에 의하면 비록 적병이라 하더라도 부상을 당하면, 그래서 공격력이 떨어지면 치료해주자. 비록 적병이라 하더라도 항복을 하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보호해서 돌려주자. 뭐 이런 게 우리가 인도주의적 원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특히 오늘 세계는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전쟁에 직접 관계없는 민간인들, 그들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 그들이 생존의 위기에 처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보살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도주의적 입장을 좀 확실히 견지하면 어떻겠냐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 아무래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니까 저는 우리가 좀 주인된 자세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두 번째는요. 주인된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도주의적인 그런 지원 계획을 세우고 좀 주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지. 항상 보면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원하면 고맙다고 인사할까 말까. 이런 입장을 갖다 보니까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늘 이게 중단이 됐다가 계속됐다가 이런 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주인이 못 되고 북한에 끌려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아까 홍사덕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우에도 이것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우리의 입장이 분명해야지 그것이 북한 태도에 따라서 너무 좌우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이 인도주의 지원은 어쨌든 그 지원 대상이 되는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을 얻으려면 때를 잘 봐야 됩니다. 수해라든지 식량이 부족하다든지 병이 났다든지 그 때를 잘 타야 되는데 때가 지나가 버린 뒤에 지원한다면 별로 효과가 없다. 두 번째는 품목이 그들이 정말로 필요한 품목이 딱 지원이 돼야 됩니다. 수해가 나가 식량이 없는데 그건 지원 안 하고 딴 걸 지원한다든지, 만약에 얼어 죽게 됐는데 연료를 지원 안 하고 딴 걸 한다든지, 결핵인데 약이 필요한데 딴 걸 지원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게 뭐냐가 중심이 아니라 저쪽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하는 거를 잡아서 그것을 적절한 때 지원을 해줘야 결국은 그 지원이 민심을 얻는데 가장 도움이 되지 않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결국은 북한 주민들의 이 고통이 끝나는 지점, 한반도의 갈등이 끝나는 지점, 우리들의 이러한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이런 것이 끝나는 지점이 뭐겠느냐? 결국은 통일이다. 통일이 돼야 이 문제는 끝나지, 그 전까지는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이러한 지원은 인도주의적인 견지를 고수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통일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데서 통일에 도움이 되도록 원칙을 정해야 된다. 첫째는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 내 민심을 얻을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우리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즉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인도적 지원이 국제사회에서도 지지할 수 있도록,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나간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느냐? 결국은 첫째는 남북관계라고 하는 정치적인 문제에 너무 좌우된다. 거기에 너무 연계시켜서 하고 있다. 결국 이건 잘하려고 연계시키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끌려다니는 이런 결과를 빚게 되지 않느냐. 두 번째는 이 통일에 대한 꿈이 좀 부족하다. 통일에 대한 원대한 꿈이 있다면 일시적인 조금 체면이 깎이고 약간 손실이 생기더라도 더 큰 꿈을 향해서는 이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꿈이 좀 우리가 부족한 거 아닌가. 세 번째로는 북한에 있는 2천만 동포들의 그 고통, 그 아픔에 대한 우리들의 그 간절한 마음, 즉 애민정신이 우리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꾸 정치 논리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새 정부, 즉 박근혜 정부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박근혜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은 남북 관계에 상관없이 실행한다라고 아주 분명한 입장을 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공약에 아주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저희들이 이 문제 갖고 토론을 했는데 그때 대북정책을 입안한 최대석 교수님께서 저한테 스님, 결국은 스님 말씀하시는 거나 저희들 대북정책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적극적으로 좀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만큼 사실은 우리 다 그 내용면에서 어느 정도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 두 번째, 미 의회에서 인도적 지원만큼은 정치적인 입장에 관계없이 지원을 하겠다고 천명해서 기립박수까지 받았습니다. 국제적으로 천명했다. 그리고
취임한 이후에 각 종교별로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종교인들 앞에서 인도적 지원만큼은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많이 앞장서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희들 종교 지도자들 모이면 갔다 오신 분들이 그때 대통령 의지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저희들은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1년 가까이 지나면서 결국은 기대와는 달라졌다. 취임 후 지금까지 인도적 지원액은 정부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민간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만큼도 제대로 허용이 안 돼서 아주 미미하고 아주 부족한 이런 상태에 놓여 있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북 인도적 단체들은 실망하고 있고 지금은 호소할 힘마저 잃어버리고 있을 정도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많은 부족함을 얘기했는데 그때보다도 훨씬 못하다. 오히려 그때가 훨씬 나았다 하는 한탄의 소리가 나올 정도에 이르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민간 차원에서라도 숨통이 좀 트여 있었다면 또 요즘같이 저렇게 북한의 상황이 이렇게 하루하루 예측 불허인 상태로 나아갈 때 얼마나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하겠는가. 그런 기회마저도 우리가 잃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창조적으로 어떤 인도적 지원을 여기 나와 있듯이 지속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기 먼저 우리가 좀 북한의 저런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즉 우리 원칙을 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소위 말하면 영유아라든지 또는 환자에 대한 의약품 지원, 여성, 노인, 장애인, 수재민 등 이런 취약계층에 따르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북쪽에 통보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데서 현실에 맞게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으면 정부 차원에서 하고 정부 차원에서 하기가 조금 힘들면 적십자를 통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하고 그것도 힘든다면 민간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위임시켜서 하고 그것도 정부가 힘든다면 민간단체 자체가 하는 거라도 좀 확실하게 활성화시켜주는 이런 입장을 갖는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지속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북한 정부가 받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거고 국제적 지원망을 우리가 확보해 나가는 게 될 거고 이걸 발전시켜서 지금 분단 이후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상가족들의 아픔을 해소하는 쪽으로 한 단계 발전해 갈 수도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인도적인 문제가 인도적 지원에서 인권 문제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 아닌가. 만약에 북이 안 받는다면 그건 북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명분이라도 얻을 수 있고 또 북한 민심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날 일이 하나도 없지 않겠는가. 그런 데서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한데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하다. 공약처럼 미 의회에서 연설할 때처럼 지금 확실하게 한마디만 연말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 남한 사람만이 아니라 북한 사람에게도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단을 한번 내려줘야, 한 말씀을 해 주셔야 밑에가 좀 움직일 것 같아요. 도저히 밑에가 안 움직이거든요. 이런 방침은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결단은 막 북한이 하는 행동이 미워서 틀어진 그런 마음이 아니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민을 어여삐 여기는 엄마 같은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도적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우리가 좀 조성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진보 보수 여야 모두가 좀 수긍할 수 있는 이런 인도적 지원 계획을 마련해 나가고 오늘처럼 시민 종교 이런 사회단체들이 좀 합의를 해주는 남남 합의를 좀 해주는 이런 것들이 또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사회는 주변 지금 남북 관계나 주변 정세를 볼 때 소위 안보 위기 상황이다 볼 수 있고요. 또 민생을 보면 경제 위기다 하는 이런 사회적인 상황에서 이런 국가 위기를 또 국민 불안 시대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안보 위기도 완화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생존권도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첫 단추로서 이런 인도적 지원을 우리가 시작함으로 해서 통일시대의 기반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조연설 간결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오늘의 의의와 또 우리가 오늘 어떤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해 나가야 되는가를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첫 발표자가 파워포인트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다들 발제자가 올라오시지 않고 첫 발제자의 내용을 들으신 후에 오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적 대북 지원과 남북 관계 관련해서 전반적인 현황 그리고 쟁점을 설명해 주실 주제 발표의 발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 이금순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분위기를 단절시키지 않고 이금순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발표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단상에 오르셔서 본격적인 토론과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금순 박사님 어디 계신가요?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의 이금수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제 발표가 이렇게 규모가 큰 회의에서 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파워포인트로 그냥 간단하게 현황 정도를 그냥 설명드리는 걸로 생각하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통일연구원에 94년에 입사를 해서 법률 스님 아까 기조연설 해주셨는데 스님도 96년에 이제 그 북한 지원 관련해서 만나 뵙게 됐고 그 다음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그 북한의 식량난이 알려지면서 실제로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지에 대한 논란이 우리 내부적으로 굉장히 뜨거웠고 그런 사이에 정부와 그 민간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고 저희는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와 민간의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연구자들로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관련해서 토론회도 하고 밤을 새워 토론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그런 작업에 참여한 연구자로서 그리고 이제 북민협 그다음에 정부와 그 민관 정책협의회가 구성되고 그 진행되는 과정들을 다 지켜본 연구자로서 그냥 이렇게 그 지난
그런 상황 그리고 현재 상황들을 한번 점검해보라는 차원에서 저한테 발제를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그 제언도 굉장히 그 원로분들께서 해주시고 그래서 그 발제자로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왔는데요. 하여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 백서를 발간하고 있고, 이제 북한인권 그럼 우리 내부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가 돼 있고, 그다음에 뭐 공개 처형,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엔 차원에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북한 체제를 압박하려고 하는 어떤 그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논란도 있지만, 저희는 북한의 상황을 정치적 자유권뿐만 아니라 뭐 식량권, 보건권, 교육권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북한의 상황을 인권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분석하고 그것들을 국내에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정보원이 우리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을 통해서 북한의 상황을 일일이 다 이제 이렇게 심층 조사를 해서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좀 북한에 대한 지원 문제도 좀 같이 연계시켜서 고민하는 연구자로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발표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 그다음에 남북 관계와 대북 지원의 현황, 그다음에 주요 쟁점, 추진 방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스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아까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정부가 국정 중점 과제로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이거를 언급하고 있고요. 인도적 문제에는 대북 지원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그다음에 남북 간 인도적 이산가족, 남북자 국군포럼 문제를 포함한 남북 간 인도적 사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서 대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정부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특히 북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북한 영유아 지원 관련해서 지금 법률안이 2개가 상정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이제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제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떤가 보면, 지금 이 자리도 그런 차원에서 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크게 축소가 돼 있고,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과 정부의 간의 갈등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16년,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원 초기와 같은 갈등 구조는 아니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그래서 민간과 정부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다시 재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협이 북한의 인도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아까 스님께서도 이제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상황에 대한 정말로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거를 기본 원칙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FAO하고 WFP가 북한의 식량 생산, 그다음에 식량 안보 실태 조사를 최근에 11월 28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북한의 식량이 생산이 증가가 돼서 실제로 식량의 가용성은 전년도 대비 증가한 상황이다. 그래서 598만 톤 생산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쌀로 계산하면 한 503만 톤 정도가 되는 그런 걸.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전반적인 상황은 이렇게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고, 특히 이제 이런 단백질 식품 섭취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황들이다. 뒤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렇게 실제로 이제 곡물 소비량에서 이제 그거를 지수로 이렇게 산출하는 걸 보면, 실제로 얼마나 다양한 식품군들을 적절하게 섭취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하는 그런 지수를 보면
2011년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이 12년, 13년에는 좀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 허용 기준치를 밑도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실제로 이제 만성적인 영양 부족 상태에서 그 어린이들의 경우에 있어서 아주 소량만 이게 이제 그 섭취가 돼도 문제가 없는 그런 요소들, 미세 영양소 같은 것들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 뭐 요드 같은 것들이 부족해서 아이들의 그 정신 그 뇌발달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실제로 미세 영양소 부족이 아직도 심각한 상황에 있어서 국제사회는 영양 보건, 식량 안보, 식수 위생 등 포괄적인 지원이 아직도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의 상황이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요. 북한의 지금 그 식량 우리가 이제 식량난 초기에는 그 북한의 상황을 파악을 할 때 북한에서 정말 생산되는 그 식량의 양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소비해야 되는 양이 얼마인지 그 차이를 갖고서 이제 북한의 상황들을 파악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북한의 곡물 생산량도 늘어났고, 그리고 2012년, 13년에 지금 실제로 이제 12년에 북한의 그 상업적인 식량 수입도 증가를 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가용량은 분명히 늘어나고 상황은 좋아졌는데, 북한의 그러면은 취약계층들의 삶은 어떤지를 살펴보면 실제로 이제 그 장마당에 식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돈이 없어서 식량을 접근할 수 없는, 식량에 대한 접근성이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를 보이는 상황들. 그런데 북한 당국은 어차피 전반적인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이렇게 그 차별을 두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약계층들의 삶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북한의 인도적인 위기 상황에서 지금 한 가지 좀 주목할 점들이, 식량 가격이 이렇게 굉장히 막 그 화폐 개혁 이후에 많이 오르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그 식량 가격이 움직이는 것이 중국 그 환율과 같이 연동돼서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제재나 이런 것 때문에 국제 상업 거래 같은 것이 제약이 되는 상황에서 그 농자재 구입이 실제로 안 되는 그런 상황들, 그다음에 여전히 자연재해에 취약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농업 생산물 거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그 곡물을 그 정부가 그냥 그 북한 당국이 다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식량난 초기에는 황해도나 이런 게 식량이 생산되는 지역의 농민들은 어렵지 않았는데, 2012년 뭐 이런 때는 실제로 황해도의 농장원들이 어려운 상황들. 그런데 지금 이 뒤에 지도를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제 가서 조사한 팀들이 발표한 거 보면 황해도는 그 생산이 되고 있고 식량의 잉여량이 있는 그 뭐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그 연두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국제기구들이 갖고 있는 제약점들이 단순히 통계치나 이런 것들만을 갖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북한 사회가 작동하는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황해도의 그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이제 뭐 좋은 것들도 발표를 했죠. 황해도에서 실제로 뭐 아사자가 발생을 했고, 일부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그런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제기구들은 다른 식의 이제 보고서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오늘은 앞에서 기조 발제도 들었고요. 또 이금순 박사님께서 지금 현황과 또 과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추려 주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속 가능한 인도적 대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 원칙을 지키면서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올 초만 해도 정치적인 환경에 상관없이 남북관계 구애받지 않고 인도적 지원은 하겠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오늘 여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은 대북 지원이 콸콸 이렇게 느꼈는데 그냥 쫄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찔끔찔끔도 아니고 쫄쫄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쫄쫄도 끊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 오늘 이렇게 모이셨는데 참으로 귀한 자리입니다. 정당에서도 오셨고요, 시민단체도 오셨고 또 전문가분들도 다 오시고 NGO에서도 다 오셨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보통 환경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쓰는 단어를 오늘 기가 막히게 인도적 대북 지원에 넣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쉼이 없는, 마르지 않는 대북 지원의 방안을 찾는 오늘 자리입니다. 앞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뵈면 오늘 예정한 시간보다 오래 가겠다는 그런 예감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기 전에 각자 순서가 되시면 제언을 얘기해 주십시오.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자라고 해주시고 다음으로 이어주셔야 잊어먹기 전에 다 한 바구니에 담아서 마지막에 마무리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의 열매를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각계 대표로서 제언을 말씀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 바로 옆에 계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이신 김정숙 회장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성계를 대표하셔서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지원단체를 대표해서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 인명진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학계십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의 박명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급하게 사정을 말씀드렸는데도 흔쾌히 받아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셔서 더욱 빛내주시는 민주당의 인재근 국회의원입니다. 두분 다 정당 대표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갖고 왔는데요. 우리 법륜 스님이 그냥 다 말씀을 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하 논문하고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했으니까 말씀을 좀 반복이 되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북 지원을 둘러싸고 여러 논쟁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 식량난이 이렇게 심각하니까 인도주의 차원에서 무조건 도와주자. 또 이 쌀을 줘봐야 잘못하면 북한 주민에게 잘 돌아가지도 않고 또 불량미로나 쓰고 또 나가서 우리가 과거에 그런 그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을 겪었죠. 또 핵무기 개발이나 하는데 또 도와주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서 절대 지원해서는 안 된다. 또 정부가 철저히 컨트롤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북한 주민들의 그 곤란한 인도적인 그 위기 상황과는 별도로 이렇게 대북 지원이 국내에서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했고 때로는 남북 관계 상황과 맞물리면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지속성을 갖지 못했고 또 재개하다가 중단하다 이렇게 반복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 지원은 지속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KBS가 발표한 2013 국민 통일의식 조사에서 보면요, 북한 식량 지원에 대해 조건부로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68.6%, 조건 없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15.4%로 80%가 넘는 국민들이 대북 지원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 추진한다는 원칙을 표명해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인도적 대북 지원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런 논쟁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인도주의 정신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을까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 가능한 인도적 대북 지원을 위한 제안을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원칙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변화시키면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니만큼 정치적, 종교적 이유가 아닌 인도적 필요에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여기에는 수요자에게 정확히 전달이 되는가 하는 또 이런 감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그 대북 지원에 있어서 인도주의를 명목상으로 표방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산가족, 상봉의 대가 등 상호주의적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볼 때 모니터링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순수한 지원이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인지 인도적 지원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대북 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지속가능한 인도적 대북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국내의 경우에 있어서도 수해 등 자연재해가 생길 경우 피해 실태를 우선 조사하여 공식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지원을 실시하죠. 어려우니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적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기가 우리가 투명하지 않고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계가 있죠, 모니터링 하는 데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니터링이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신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는 서로가 조건을 먼저 따지면 매우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모니터링을 위한 신뢰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높은 수준의 모니터링을 기대하면서 지원 체제를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인도주의 정신의 실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간 차원의 지원이 좀 더 유연하게 좀 접근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취약계층, 북한에 있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좀 계속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와 민간 지원의 분리를 좀 하자 하는 생각을 제가 하죠. 정부는 국민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지원이만큼 정말 국민적 공감대도 얻어야 되고 또 모니터링도 철저히 하고 또 우리 너무나 우리가 남남 갈등을 유발할 정도의 어떤 투명성이나 또 합리성 이런 것들이 결여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차원의 그 지원일 경우는 우리 국민들 자발적인 의지에 따른 성금 뭐 이런 것으로 마련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모니터링 방식과 지원 방법, 규모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범위 안에서 민간단체들의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이 좀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대북 지원을 함에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와 민간 단체들이 대북 지원의 개념이나 원칙, 목표를 점검하고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지원을 함에 있어서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대 우리가 이런 지원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에 정치적으로도 또 갈등 그리고 남남 간의 우리끼리의 여러 가지 오해와 필요 없는 이런 갈등들이 많이 야기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은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원을 좀 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는데 인도적 지원이다. 이건 상당히 임시성이죠. 그래서 개발 지원이 아닌 인도적 지원은 무슨 급하게 재난을 당했거나 어려우니까 우선 도와주고 보자. 이런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그 북한 당국도 또 습관이 돼가지고 더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을 미루고 악용할 그걸 고착화시켜버릴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기술과 전략을 갖도록 이렇게 프로젝트 같은 걸 좀 할 때 그 파트너가 되고 그 발전을 위한 어떤 개발 지원을 우리가 할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면은 투명하게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남남 갈등이 있지 않게 우리가 서로 이해를 얻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노력을 또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전용 가능성이 적은 물품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확대하자. 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금지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품목을 확대하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선 허용된 물품들에서라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남북이 신뢰를 쌓고 우리가 서로 인도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민족이 화해 협력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한 몇 개월 전까지, 금년 봄까지는 저 개인적인 입장은 상당히 좀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어렵기는 하지만은 이해는 가나 정부가 지원을 좀 컨트롤을 강하게 좀 하는 것이 좋겠다. 또 그 퍼주기식 지원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있었습니다만은 지난번 4월 달인가요? 제가 헤이그에 국제회의가 있어서 한번 갔습니다. 근데 수백 명 국제회의 참석자들이 저만 보면은 한 일주일 회의가 있었는데 전쟁이 그때는 금방 나는 것 같더라고. 텔레비의 그 BBC 뉴스에 시간마다 한 10분 간격으로 한국이 금방 전쟁 나는 것처럼 막 그냥 집중적으로 스파트 뉴스로도 막 하고 헤드라인 뉴스로도 하고, 그러니까 밖에 회의장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너희 나라 전쟁 나게 생기면 어떡하냐. 기도한다. 우리 그 회의에 참석자들이 저한테 막 그러는 거야. 야, 너희 한국 어떻게 하냐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위기감을 안 느끼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수백 명이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고 또 호텔 방에 들어오면은 막 뉴스가 정말 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그 토크 프로그램에 전부 막 전쟁이 날 것처럼 얘기를 하고 느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열흘 일정인데 일주일 하고 와버렸어요. 너무 불안하고 기분이 안 나고, 그리고 리셉션이나 파티가 막 많이 있어갖고 막 한복도 막 근사한 거 몇 벌을 갖고 갔는데 하나도 입지도 못하고, 선물도 많이 가져갔는데 주지도 못하고, 저희 나라 전쟁 날 건데 저거 속 없이 저렇게 주책 없이 저렇게 선물이나 주고 다닌다 하는 인상을 줄까봐, 그래서 정말 위축되면서 잠도 못 자면서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야, 아무리 가난해도 좋으니까, 아무리 어디 사막 같은 나라도 좋으니까 전쟁만 없는 나라면 뭔가 꿈을 이루도록 노력도 하고 인간으로서 좀 뭔가 노력하는 그런 인생이라도 좀 살겠다. 이 전쟁이 나갔고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이룰 수 없는 역사에 이렇게 우리가 성취를 해본 때가 언제가 있었습니까? 이게 어디 국지전이라도 나서 어떻게 이미지가 다 없어지면서 투자가 없어지고 나라가 다시 가난해져 버리면은 또 수백 년이 걸릴지, 앞으로 영원히 회복을 못할지,
그래서 제가 전쟁은 없애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저 혼자 생각이 다 일반화는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이제 국내에 들어가거나 앞으로의 이런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좀 평화적으로 갈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저도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지간한 건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 이루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생각을 하면서 좀 지금 말씀드린 인도주의적 지원 같은 것은 조금 이제 좀 포용적으로 좀 생각을 좀 갖자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 58개 단체의 협의체인 국민협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선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화협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토론 주제가 지속 가능한 인도적 대북 지원을 위한 모색. 그런데 저희들이 이 지원 단체를 대표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 가능한 그런 방안 그거 모색해 주시기 전에 인도적 지원 재개를 위한 방안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인도적 지원을 해야 지속이든지 뭐 말든지 할 겁니까? 재개를 위한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이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의회에서 그리고 얼마 전 불과 몇 달 전입니다만은 8.15 경축사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코트하겠습니다. 13년 금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한쪽에서 굶주림과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새 정부는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경축사에서 한 연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원칙과는 달리 지금 인도적 지원이 이 정치적 상황과 구체적으로 연계되어지는 것이 실질적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 인도적 지원과 구체적인 관련이 있는 이 통일부 장관의 말 속에서도 이 박 대통령의 이 천명한 원칙이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 국회에서 있었던 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6.1자 장관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이 정책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미사일을 쏘든 대남 위협을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까지 지원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분명하게 이 장구 6.1자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인 상황과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말씀이 옳은지 장관의 이 말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박근혜 정부하에서 인도적 지원은 그 첫째로 그 규모가 축소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료집 38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대북 지원 현황 및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 현황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금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43억 원 정도만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 말에는 118억이 이루어졌는데 오이사 조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주 정식으로 인도 지원 안 하겠다고 천명한 오이사 조치가 있었음에도 118억. 그런데 금년에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이 박근혜 정부에서 금년에 43억 원이 지원됐다 하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944억 연평균, 이명박 정부에서도 310억 정도 연평균
인도적 지원이 일어났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43억 원이 이루어졌다. 근본적으로 인도적 지원 규모가 축소됐다 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도적 지원의 품목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축소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통일부가 2013년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민간단체 대북 지원 품목의 확대를 하겠다, 확대 조치를 하겠다라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말과는 전혀 다르게 이 정부에 들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의 품목이 지금 축소되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쌀을 보내냐 마느냐 그건 벌써 과거 정부의 일이었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는 옥수수를 인도적 지원 품목에 넣어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옥수수 지원을 했고 후기에 이르러서 이명박 정부 후기에 이르러서 옥수수 지원이 중단, 인도적 지원 품목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밀가루는 됐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밀가루조차도 안 된다. 밀가루 안 된다. 인도적 지원 품목에서 제외됐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변화입니다. 이거는. 인도적 지원 상황에 있어서 품목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지속 가능한 뭐 이런 그 인도적 지원 정책을 모색하는데 이제 국회의원 두 분 계시니까 어떤 법률에 내야 될지 모르지만 그 법률 가운데 인도적 지원 품목은 이거다라는 걸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굉장히 유치한 일인지 모르지만 세상에 이런 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무슨 항목이 또 축소되는지 모른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아이들에게 보내는 콩기름이 인도적 지원 품목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 들어서는 식용유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콩기름을 인도적 지원 품목에서 제외한 거는 콩기름을 지원하면 대포 닦는다고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콩기름은 물론이고 식용유까지를 인도적 지원 품목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에서 어떻게 뭐 인도적 지원을 뭐 지속 가능하게 뭐 할 거냐라는 방안이 뭐냐, 뭐 정부의 무슨 뭐 남북 협력 기금을 뭐 지원한다, 뭐 그런 차원의 지금 상황이 아니고 이게 도대체 어떤 품목을 인도적 지원 품목에 넣을 거냐라는 우리가 그 실제로 이 일을 하는 우리들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 하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내가 뭐 정부를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뭐 이런 아시는 대로 저는 상당히 친정부적인 사람이니까. 두 번째,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또 하나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의 문제는 이 모니터링 문제입니다. 모니터링을 잘해야 된다,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 뭐 그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지금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이 북한을 민간단체의 모니터링, 분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 모니터링을 하락하는 데 있어서 북에서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그 계획을 보내고 어느 지역에 지원한 지역에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누가 와도 좋다라는 그런 그런 초청장이 오더라도 우리 정부는 지금 박근혜 정부는 실무자 4사람만 가라. 숫자도 제한을 했고 그 자격도 제한을.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전문가가 갈 수도 있는 거고 대표가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실무자가 가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것이 모니터링인데 효과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정부가 실무자 4사람으로 제한을 했다. 이것도 이 모니터링의 이 분배 투명성을 제고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박근혜 정부의 이 대북 지원 이 정책, 이 모니터링 이것도 상당한 그런 제한이 되어졌다. 이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했더니 6.1제 장관은 모니터링하는 실무자들만 가는 것이 이 방북 목적에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답변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게 여러분들 지금 지속 가능한 인도적 지원 말씀하셨는데 인도적 지원이라는 게 이례적으로 해서는 효과가 없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는 그런 인도적 지원
그 상황이 그런 그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이 안정적인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이 정부는 일에 한해서 일의 물자 지원에 한해서 그리고 일의 물자 지원, 일의 방북이라는 그런 원칙을 지금 이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한 그런 그 인도적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북의 관계자들과 만나서 무엇이 어떤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지 상황을 듣기도 하고 조사하기도 하고 만나서 얘기하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는 그와 같은 지원 사업 협의를 하기 위한 평양 방문은 물론이고 북측 관계 기관들과 제3국에서나 또 개성에서 접촉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도적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어떻게 사전에 만나서 얘기를 하지 않고 인도적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걸 철저하게 지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 뭐 인도적 지원 상황이 지원해야 될 상황이 어떠냐라는 것이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그러면 인도적 지원의 시작이라고 그러면 이것조차 완전히 지금 봉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디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우리가 보낼 수 있으면 누구에게 무엇을 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금년 들어서 우리 정부가 통일부가 2개의 국제기구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유니세프에게 604만 달러, WHO에 630만 달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 국제기구를 통해서 대북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늘 하는 말처럼 국제기구로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은 그 국적이 없는 그런 인도적 지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아는 민간단체들이 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은 단지 무슨 식량을 주는 거라든지 의약품을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인데 이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는 지원을 하면서도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면서도 민간단체에 대해서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하려고 하는 이 인도적 지원 자체도 지금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정부와 인도적 지원을 하는 가운데 민관협의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대북협력 민간단체 북민협의 회장과 통일부 차관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이 대북 지원 사업을 같이 이루는 자리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이 정부 들어서 이런 건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이 돼야 인도적 지원이 지속은 그만두고 이게 재개라도 될 수 있는 거다 하는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에 남북관계 어려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신 민하협 여러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데 아까 법륜 스님 첫 말씀에 인도주의적 지원은 좀 남북관계나 이런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좀 독립되어서 그 자체의 인도주의적인 지원의 어떤 그 자율성이라고 할까요? 독자성이 좀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임명진 회장님 말씀대로 현실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굉장히 묶이고 그렇게 표방되어 있는 원칙조차도 현실화되지 못해서 재개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하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과 이상의 어떤 갭 같습니다. 지금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할 수 있고 어떤 그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좀 독립되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다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아마 같이 얽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 부분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해도 이런 속에서 결국 우리가 적어도 민간 부분에서 지켜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뭐며 그리고 역시 정부 쪽에 좀 요구할 부분이 뭔가를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하나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대북 지원, 인도주의적 지원은 당연히 받는 사람의 문제가 있고 돈이 있어야 하고 여건이 좋아야 하지만 사실 잘 주고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돌아가는 것 자체가 그 사회에 대단히 중요한 인프라. 그것도 능력이라는 것이죠. 제가 41쪽에 해놓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그냥 시간 관계에서 좀 읽겠습니다. 대북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인도적 지원을 위해 헌신하는 자발적 단체와 개인들이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는가는 결국 그 사회의 문화 역량, 사회적 자산의 수준과 관련됩니다. 인도적 대북 지원은 구체적인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 북한을 돕는 일이지만 그 동력과 실천의 힘은 결국 우리 사회의 문화 수준이고 우리 사회의 국격에 해당합니다. 공동체적 무형 자산이죠. 따라서 지금 이렇게 대북 인도적 지원이 굉장히 축소되고 재개를 호소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은 단순히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필요한 물자가 가지 않는다 이런 수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그동안 발전시켜온 어떤 공동체적인 품격 또는 실천적 동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굉장히 와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게 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되살릴 것인가. 비록 환경이 어렵고 설사 우리가 준비를 해도 북이 안 받아서 안 될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난 기간 동안 만들어놓은 우리 사회의 이 중요한 자산을, 이 사회적 자산을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생태학 쪽에서 많이 환경 쪽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쪽에서는 이게 지속 가능성은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한두 기업이 잘한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 아닌 것처럼 일종의 전체적인 보이지 않는 생태계인데요. 대북 인도적 지원의 생태계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그럼 무엇일까? 저는 그냥 간단히 보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자기의 중요한 일로 생각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정말 소중한 분들인데 어쨌든 그런 주체가 있는 거고요. 그것만 하는 일은 아니지만 종교든 시민단체든 중요한 단체들이 자기 단체의 소중한 일의 하나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속 수용하는 것이죠. 채택하는 겁니다. 또 돈이라고 하는 건 정부기금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사실 엄밀히 보면 전 국민들의 개인적인 자발적인 성금과 후원금이 거기에 모이는 것, 이게 생태계의 아주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발적 후원이 가능해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 자체 또는 그런 행동 자체를 우리 사회가 정말 존중하고 평가해주고 그래서 그게 자녀들에게나 교육 현장에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모범이거나 또는 담고자 하는 어떤 문화로 알려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어떤 우리 사회 전체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평가하고 성원하고 돕고 또는 직접 수행하는 이 전체 생태계를 계속 살려나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렵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민화협이나 국민협 같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북 어떤 사업의 인프라이고 거버넌스 체제인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주체들을 격려하고 또 어려운 속에서도 이루어진 몇몇 사례들이라도 그걸 아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으로 홍보하고 또 각 단체들이 이런 대북 인도적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최소한 연례적으로라도 그 사업의 중요한 어떤 항목으로 포함시키려는 노력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 저희가 연말마다 시내를 다니면서 구세군의 어떤 냄비함을 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그냥 지나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주 연례화된 한 종교기관의 행사인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사실 지속적으로 연말에 등장하는 구세군의 낭비가 주는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돈이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계속 확대시킬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아이템들을 좀 개발하는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때문에 그냥 우리 마치 여기 정말 힘이 있는 국회의원들 나오셨으니까 저도 좀 아까 윤진 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다 말씀하신 것이기는만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부가 대화와 교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줬으면 좋겠다. 아마 지금 장성택 이 사건 이후 계속 한반도는 불안정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객관적 불안정성뿐만 아니라 그것을 놓고 말하고 반응하는 우리 사회의 그 대응의 양상들이 또 불안정성을 더 확장시킬 수도 있는데 정부가 이 부분을 정말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신감과 어떤 대화 교류의 어떤 필요성에 관한 것이 좀 더 확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한 부분의 악화가 다른 차원의 어떤 악화로 바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그런 복합적 관리라고 할까요? 다차원적인 관리 능력을 좀 더 갖춰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정치적 영역의 긴장이 불가피할지라도 그것이 군사적 충돌로 가지 않고 정치 군사적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도 경제적 부분은 자기 자율성의 일정 부분을 보장받고 그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어도 지금 인도적이고 시민사회의 어떤 자발적 교류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다원적인 관리 능력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능력을 국회나 정부 쪽에서 좀 더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또 하나는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법륜 스님도 결국에 잘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사회가 통일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것 아니냐. 저희도 연구원에서 계속 조사를 합니다만은 특히 젊은 세대에 갈수록 통일에 대한 열망이 약화되고 있고 그게 단순히 통일에 대한 열망이 약화되는 것만이 아니고 일종의 우리 사회 전체를 보는 공동체적인 정신이 약화되는 것과 같이 간단 말이죠. 이게 개별화되고 이기적이 되고 이런 정신으로는 대한민국조차도 품격 있게 발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정말 이 시대에 이 북한을 동족의 일원으로 보고 통일을 아주 소중한 21세기 미래 목표로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재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 저는 이것은 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생태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좀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역시 아까 나온 말씀입니다만은 역시 이 부분은 대통령의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야말로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대통령 의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남북 관계가 신뢰가 매우 낮고 북한의 어떤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는 속에서 또 동아시아의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긴장들이 나타나고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분출하는 속에서 어떤 부서 또는 개별 사안들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이런 경우에 정말 대통령이 우리가 정말 이 한반도의 평화와 장기적인 통일을 위해서 또 북한의 어떤 어려움을 돕기 위한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이고 적어도 어디까지는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좀 던지셔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회의원님들과 또 우리 인재관 회장님도 그러시고 특히 홍사덕 위원장님 앞으로 그 역할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대북 교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때로는 온건주의로 접근을 해본 적도 있었고 또 때로는 강경하게 접근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인 북한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온건하게 그 많은 교류를 하면서 접근을 했을 때도 또 강경한 노선을 가지고 단절하고 있을 때도 북한은 자기 프로그램대로 핵 개발을 해왔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결국은 대북 지원, 특히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어려운 것은 이 상대에 대한 신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의 신뢰의 문제이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과의 공감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느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늘상 이것이 상대의 입장에 의해서 변화되어 왔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북한이 대수청 바람이 불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인도적 지원을 지속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토론을 합니다. 이 이유가 인도적 지원의 당위성이나 필연성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그 인도적 지원이 당위성이 있고 필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 정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계속 되지 못하고 변화를 해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정권 때 때로는 온건하게 접근을 했던 보다 더 교류가 활발했던 때에도 우리가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명칭하에 지원을 했던 것이 말 그대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이었던가 하는 것을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강경한 입장을 취했을 때에 인도적 지원이라고 했던 지원이 그렇게 순수한 인도적 지원이었던가 하는 부분에 다시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지속 가능한 인도적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개념 정립이 되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만 우리부터 신뢰가 구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것이 흔들림 없이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필연성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법륜 스님께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그 기조발제 발언을 통해서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지속 가능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인데 우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개념 설정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 개념 설정을 한 다음에는 공감대를 우리가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인도적 지원을 했던 어떤 품목이든 우리 임명진 목사님께서 이제는 이런 지경이라고 한다라고 서로 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품목조차도 우리가 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규정을 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지만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지속 가능하게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의 그 법안에도 인도적 지원은 하게끔 되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한데도 그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그들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게 실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규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따라서 이게 좀 몇 가지만 제가 제언을 드리면 우선 인도적 지원의 개념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거고요. 이것이 남북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도적 지원 제3세계국에다가 지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남북 간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개념 규정이 꼭 필요하다. 다음에 앞에서 우리 김정숙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인도적 지원이 그 법년 스님께서 말씀을 하신 우리가 도와주면은 이게 북한에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통일로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걸 전제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전통적 개념의 개발 지원을 지향하는 이러한 개념 설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을 우리가 둘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하면 다자 지원, 그러니까 국제 기구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 어떤 측면에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국면도 활용할 필요성도 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가 인도적 지원에서 꼭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에 우리가 소극적으로 해왔던 것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줄 거 주면서도 우리가 갖는 레버리지가 약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못해왔던 것인데, 순수하게 인도적 지원이 진짜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는 이러한 다자 간의 그 다자 지원도 저는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양자 지원이나 다자 지원을 그 효율성 있게 잘 활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제도가 확립이 돼도 실행을 하는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좀 지속 가능하게 이 논의 구조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국회에서 그 13대 이후에 통일정책과 관련된 특별위원회가 그 계속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는 걸 보니까 그 무려 그 10번의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었어요. 한시적으로 되어 왔었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필요성은 통일될 때까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상설특별위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국회에는 이런 상설특별위원회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 예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이거와 버금가는 상설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이러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또 이것과 관련해서 대북 지원은 그 통일부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설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의를 지속 가능하게 해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다 말씀하신 건 다 하고요. 이제 국회에서도 질의할 때 마지막으로 하면은 할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 조금씩 수치는 다르고 뭐 하더라도 거의 다 비슷한 얘기고, 지금 현실이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 엄혹한 상황이라는 건 모두 공감하는 거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래도 원영 얘기하실 때 제가 인도적 지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마침 9월 달에 그 인도적 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을 얘기하신 걸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제가 발의한 법에 다 들어가 있어요. 조별로.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그 법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협조도 구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 법안 발의하게 된 제 동기랄까 이런 게 있습니다. 올 여름쯤에
범민수님 그 국제기구 얘기할 때 그 WFP 세계 식량 계획 거기 사무총장이 일본 분이에요. 그 사무실은 방콕에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전에는 지원을 많이 받으셔서 북한의 여러 개 사무실과 그리고 아동들을 위한 영양식 만드는 공장을 여러 군데 세웠대요. 근데 지금 이명박 정부부터 딱 지원이 끊겨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대. 공장을 닫아야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량 사정은 조금 나아졌는데 영유아들이 영양 상태는 정말 심각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을 다들 위기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다르다. 인내하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응? 저는 이 얘기는 꼭 박근혜 대통령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조금만 인내하고 공장문 닫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곧 지원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치 거짓말한 것 같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절박해요. 그리고 그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왜 나를 찾아왔냐? 전 초선 의원인데 우리 외통위 의원들이 다 외국에 가셨나요? 안 계신가요? 왜 나를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특별히 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다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인도적 지원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법을 이제 대표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 법을 보면 그 2조에 이제 그 정의 그러니까 이 법에서 인도적 지원이라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북한에 대한 긴급 구호 활동, 의료, 식량, 물품 지원 및 북한 주민들 생활 환경 등을 개선을 위한 개발 지원 활동을 말한다. 인도적 지원이란. 여기 우리 명진 목사님 궁금한 거 다 들어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통일부 장관에게 3년마다 인도적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안이 제5조와 6조 그리고 인도적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하고 또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하기 위한 통일부의 인도적 지원 추진 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7조입니다. 그 인도적 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원활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반 조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 제11조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통일부 장관한테 늘 얘기한 게 왜 이렇게 인도적 지원 하는데 꼭 승인을 받아야 되냐. 나는 이제 앞으로 신고만 하고 나 가져갈 거 다 가져가겠다. 뭐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법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이제 이 인도적 대북 지원에 있어서 국회를 비롯한 정당,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등 범국민적인 만민 공동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오늘 이 모임에서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와 그리고 제가 발의한 인도적 지원 특별법에 대한 새누리당 정정국 의원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하고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도와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조순태 부회장이십니다. 부회장입니다. 어느 분이신가요? 아, 네.
그냥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2005년 남북 여성 지도자 회의에 참가하여 평양 산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너무 열악한 의료시설에 놀랐고 신생아와 산모를 만나본 적이 있는데 피골이 상접한 산모와 저체중 신생아를 본 후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인도적 지원 사업에서 산모와 영아를 최우선적으로 해주실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정수 회장님 너무너무 강조해 주셨고 인재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분은 한반도 세계평화포럼 공동추진위원장 손종익 위원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네. 예. 네. 지속가능한 인도적 북한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 통일을 앞당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통일 기반 구축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으로 DMZ의 세계 평화공원 건설과 더불어 CCZ 민간 통제구역에 세계 평화도시를 건설해야 합니다. 세계 평화도시에는 6.25 참전국, 의료, 복구지원국 67개 국가에게 보훈과 상생하는 차원에서 임대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 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될 것입니다. 남북의 현 체제에서 1국가 2체제로 점진적인 통일 방안으로 가다가 완전한 통일국가인 1국가 1체제로 가면 통일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도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룰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우리 미나협에서 기록을 해서 나중에 다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전태훈 선생님 어느 분이신가요? 예. 그 정병국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제도적 틀 구조가 아주 잘 되었다고요. 나중에 또 질문이 있으시면 탈무드에 의하면은 만장일치는 무효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정말로 만장일치에 지속 가능한 인도적 대북 지원 방안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여주셔서 깊은 토론에 끝까지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금년은 모두에게 2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따라서 10분이라도 나눠드리는 것이 연말 선물일 것 같아서 사회자 권한으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